그럼 2023년도 SDG 유스 아카데미 서머스쿨의 마지막 날, 첫 연사로서 이날의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. 사무총장님께서는 과거의 유엔 해비타트 글로벌 HQ 얼번 액티베이터와 국토교통부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 포럼 위원을 맡으신 바 있습니다. 현재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지속가능 도시연구소의 소장으로도 계신 만큼 SDG 11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날의 사무총장님의 SDG 11로 바라본 정주지와 기후위기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큰 박수 혹은 반응하기 기능으로 열렬한 환호 부탁드립니다. 네, 지금 네. 기록되고 네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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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의 이제 이야기를 한 1 시간 좀 넘게 여러분들과 질의 토의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 내용은 왜 도시에 주목해야 되는지, 왜 도시의 시대라는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, 이 도시화라는 이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 기후 위기, 지속 가능성이라는 또 하나의 시대적 화두에 대해서 살펴보고,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봤을 때 지속 가능한 도시와 정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,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어떻게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도시화라고 하면은 우리 아마 중학교, 고등학교 그 사회 시간에 배우기는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도시화라는 거는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, 그리고 도시적 생활이 확대되는 현상, 뭐 이렇게 정의는 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도시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어 이 도시라는 게 수적으로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이 면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성장해 왔다는 것들을 어떤 요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, 어 도시라는 곳의 면적이 넓어졌다. 아 이 서울에도 옛날에 뭐 조선시대 보면은 그 사대문 안만 도시였지만, 그 이후에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이 개발이 되고, 지금은 뭐 이미 뭐 그 수도권 전체로 연담화되는 현상으로 거의 뭐 우리나라는 산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런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. 이런 도시화가 불러오는 문제들, 우리가 쉽게 뭐 생각할 수 있는 것들, 우리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 문제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. 도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생기는 어떤 인프라의 과밀화 문제, 그 뭐 충분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제 그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, 또 이렇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시를 떠나면은 이렇게 또 도시가 황폐화되고, 뭐 그로 인한 뭐 사회적 뭐 다른 문제들이 또 이제 발생을 하고, 요런 문제들이 또 비수도권 지역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.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도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, 너무 많은 자동차. 이 자동차로 인한 그 문제들이 단순히 이제 도시의 많은 면적을 도로에 할당해야 되는,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뭐 어떤 녹지로 사용할 수 있었던 면적들이 이제 도시화가 된다거나, 그리고 이 도시를 이제 또 자동차가 기능적으로 마비를 시키면서 사람들의 안전한 보행이 또 위협을 받는다든가, 요런 문제들이 또 있을 거예요. 또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 막대한 쓰레기. 쓰레기가 도시에서만 처리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, 그 용량을 한참 넘어선 지 이미 오래죠. 그 지금 서울, 인천, 뭐 경기 서로 쓰레기 처리장 짓지 않겠다고 어 님비, 소위 말하는 님비 현상, 그 처리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지만 이게 또 바다로 흘러가거나 다른 어떤 부차적인 문제들을 또 많이 일으키고 있고요. 사무총장님, 혹시 네. 죄송하지만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. 아, 그럽니까? 네네, 확인 제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네. 제가 계속 넘기고 있는데. 아, 네. 근데 공유되고 있는 네. 화면은 첫 표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. 어 네. 아, 네네. 음.
어 지금 넘어가나요? 네, 잘 넘어갔습니다. 아이고. 네. 요 아젠다 이렇게 대략적인 저의 발표 어 순서 내용이 어떤 흐름을 흘러갈지 또 설명을 드렸었고, 도시화에 대해서도 뭐 현상을 설명드렸고, 특히 우리나라에서 도시화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, 도시가 어떻게 확장, 성장해 왔는지 설명드렸고요. 도시의 문제들, 사람이 많았다가 적었다가, 또 어떤 인프라의 문제, 자동차의 문제, 쓰레기의 문제, 환경적인 문제. 환경적인 문제가 원래 파래야 되는 하늘이 노래지고 파래야 되는 물이 이제 초록색이 되고, 뭐 너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잦게 나타나는 거, 그 주기가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더 강해지고 있고, 어 굳이 제가 더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우리가 어 정말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. 사회적인 문제들, 이런 빈익빈 부익부, 어떤 도시 안에서의 불평등 문제, 이 어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완전히 폐쇄적인 집단, 우리 소위 말해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하는, 완전 담장 쳐 놓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뭐 모든 것이 해결되고, 그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회 접근성 이 차단이 되면서 어떤 다른 다양한 뭐 사회적인 뭐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기회로부터 박탈을 당하고, 어 이런 어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연이랑도 싸워요. 자연 환경과 인공 환경의 어떤 이런, 너무 제가 아파트 이름은 가렸지만 네, 요런 현상들도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일 겁니다. 이 도시가 중요한 게 어 2050 년까지 이 전 세계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70% 까지 증가할 거다. 지금 현재 비율은 한 55% 정도인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. 우리나라는 이미 뭐 증가할 대로 다 증가했다고 하지만, 그 이제 개발도상국들에서 이 증가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인구 증가하고 특히 도시 인구의 증가세가 분명히 나타난다. 이 사람들이 또 도시로 많이 몰려들면서 그 뭐 에너지 소비라든지 그 또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또 계속 증가할 거다. 어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아주 어떤 현실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지만, 이제 "글로벌 워밍의 시대는 끝났다.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다." 더 이상 이제 지구가 그냥 따뜻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끓고 있다. 오늘도 날씨 너무 끓고 있죠. 네. 그 와중에 우리가 도시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. 어 네. 도시에서 이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라든지 사람들의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. 55%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,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뭐 전체 에너지의 70%, 뭐 5분 전에 80%의 예, 그 탄소가 배출이 되고, 또 더 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남으로써 전체 GDP 생산의 뭐 70% 이상 이 도시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니까, 이 도시를 건들지 않고는 어떤 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55%가 살지만 그 이상 비율의 에너지 소비, 뭐 탄소 배출, GDP 생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한 이 도시가 음 이 기후 변화로부터 영향을 가장 또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. 앞에는 이 도시가 기후 변화에 얼마나 어 원인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다면, 이제는 또 기후 변화의 영향을 제일 또 직접적으로 받을 게 도시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어 전체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도 어 큰 도시들은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서 발달이 되어 있죠. 그 왜냐하면 해안가들은 이제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로서도 이 교통 접근성이 훌륭하고, 또 해변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도 좋고, 뭐 다양한 이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어 많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, 정말 우리가 여행지로도 자주 이제 손꼽는
그런 도시들의 대부분이 어 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런 도시들은 기후 변화, 특히 이제 해수면 상승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. 요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로도 바로 나타납니다. 어 뭐 영향이 크고 작긴 하지만 전 세계 요 해안가 도시들을 따라서 어 그 얼마나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는 분명히 우리가 뭐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저기 어 심각 뭐 그냥 이제 뭐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죠.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얘기를 합니다. 굳이 뭐 이 정의를 말씀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이미 많은 SDG 이 강의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도를 많이 높여 오셨을 걸로 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. 이런 지속 가능 발전 뭐 요런 의미가 있고 뭐 17 가지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임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예 또 올해에는 이 SDG 11 번이 고 어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또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. 이렇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지속 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 193 개국이 만장일치로 '이것만은 정말 최소한 해제해야 되지 않겠냐.' 그 최소값을 합의를 한 겁니다. 사실 이것보다 더 해야 돼요. 우리 같은 나라는 어 여유가 있잖아요. 전 세계적으로 우리 뭐 경제 뭐 몇 순위의 나라라고 하는데 더 해야 돼요. 근데 SDG만큼은 "누구라도 해라. 정말 먹고 사는 거 힘들어도 이것만큼은 꼭 해라."라고 하자. 해라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자죠. 자기들이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전 세계가 통용하는 어떤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런 공통 분목 서로 합의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국제사회 공통의 약속이자 표준이다. 어 이 SDG라는 게 우리 이렇게 뭐 이런 강의 주제에 좋은 콘텐츠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그리고 뭐 어떤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도 요새는 각광을 받고 있죠. 소위 기업에서는 ESG라는 형태로. 그래서 요것들이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SDG도 사실은 좀 그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"우리 이거 SDG에 어 기여하는 거니까 이거를 너네 나라에 해 줄게."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쪼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사실은 우선이 되는 거를 SDG로 와싱하는 그런 형태도 많이 좀 어떤 전 세계 이제 ODA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좀 발견되는 면들도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남들한테 해 주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가 정말 뭔가를 필요로 하는가 그건 이제 SDG의 기준에서 찾아야 된다. 그 정말 그 진의를 잘 파악을 해서 네 그런 또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이제 SDG 11 번에 좀 집중을 해 보자면 어 그 내용은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정주 환경. 안에 세부 목표가 10 개가 들어 있고요.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. 왜 우리가 도시를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지. 어 그리고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뭐 주택 기초 서비스, 뭐 교통, 뭐 도시 계획 역량 뭐 요런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 어 뒤에서 제가 네. 그래서 요런 이제 내용들이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.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예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뒤에도 계속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. 어 이 SDG를 아마 올해 요게 어떤 그 고위급 포럼에서도 요거를 주목한 이유가 어
SDG가 다른 SDG 11번이 다른 목표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가 또 SDG 11번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차별성, 어떤 뭐 특이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제 인간 활동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SDG 나머지 목표들이 굉장히 또 이 SDG 11번과의 연계성이 높습니다. 전체 세부 목표의 50% 이상이 도시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. 어 당장 뭐 봐도 뭐 기아 문제, 빈곤 문제, 도시에서 요 발생하는 내용들이 확실히 많을 거고 그 뭐 네 많을 거고 다른 이제 뭐 에너지나 환경 문제, 일자리 문제 당연하죠.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코로나 뭐 거의 끝났다고는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약간 이 SDG 11번도 그 달성의 내용에 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또 받았고요. 잠시만요. 어 코로나 상황에서 대부분 어떤 90% 이상의 사례가 도시 지역에서 발생했다. 그러니까 뭐 "도시가 코로나 발생의 원흉이다." 뭐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"도시의 생활이 코로나의 발생을 더 이제 확산시켰다. 그러니까 우리 다 전원으로 돌아가야 된다." 뭐 어 이런 주장들이 코로나 발발 초기에는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결국 그 인구 대비 코로나 발생 수는 오히려 도시에서 더 낮다. 그리고 도시에서 그 병원이라든지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향이 농촌 지역에 비해서 더 낮을 수 있다. 그런 이제 반박하는 어떤 연구 결과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있어서 도시의 문제들이 아직은 뭐 결론이 어떻게 확실하게 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도시를 이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도 '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.'라는 그런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상황이 있었고요. 그래서 요 SG 11번에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이 도시와 정주 환경 그걸 좀 하나하나 차근히 좀 그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. 잠시만요. 우선 포용적인 도시. 그 포용적 도시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인가. 모든 거주민이 사회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도시. 어 왜 기회의 접근성이 보통은 이 포용적이라는 거에 가장 어떤 기저에 깔린 어떤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내가 어떤 뭐 장애를 가졌다거나 내가 어떤 성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출신이기 때문에 어 어떤 기회로부터 박탈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. 그런 내용이 또 하나 포용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이제 원칙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사실 요거는 좀 정치적으로도 요 내용들이 많이 어 좀 곡해되거나 좀 이거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좀 잘못 해석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공평과 공정의 개념. 그 사실 공평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뭐 배고픈 사람, 배 부른 사람 똑같이 그냥 한 개씩의 어떤 빵을 나눠준다. 이런 개념이라면 공정은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뭐 하나를 더 줄 수도 있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좀 맞춤형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게 기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포용적이라는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은 좀 더 공정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포용적인 도시에서는 왼쪽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
그 길을 또 어떤 자동차의 위협이나 뭐 다른 어떤 뭐 물리적 위협에서 뭐가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도시 환경을 누릴 수가 있고,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뭐 이 어르신들도 내가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똑같이 어떤 대중교통 시설 같은 이런 도시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개방성을 제공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도시는 포용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이제 사실은 안전한 도시. 사실 또 어려운 문제죠. 우리 아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사고라든지 그 위험이라든지 그 뭐 재해라든지 이런 거부터 안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내가 이 도시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그 삶을 영위하는데 뭐 안심할 수 있다. 나는 이 도시에서 안심하다고 느낀다. 안전하다고 느낀다. 라는 좀 주관적인 안심의 개념이 또 중요합니다. 사실 요런 것들이 최근에 좀 우리나라 도시에서 좀 어떤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제 사건 사고들이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한 도시에 있어서도 좀 어떤 뭐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게 분명히 좀 이제 판단이 되고요. 이게 또 회복력 있는 도시에 있어서도, 왜 우리가 회복력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위기나 위협,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, 왜 우리가 왜 탱탱볼 보면은 꾹 눌렀다가도 바로 이렇게 다시 동그란 공으로 돌아오잖아요. 이게 잘 원형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회복 가능성, 뭐 회복 탄력성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 회복력도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어 그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다고 도시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들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 좀 지속이 될 수가 있고, 그 위기 이후에도 그전에 우리가 누렸던 많은 것들이 또 어떻게 다시 원형으로 복구가 될 수 있는지,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도시가 갖춰야 될 회복력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도시는 재밌어야 돼요. 그리고 어떤 다양한 일자리라든지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때의 수요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뀌고 시대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또 진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을 어떤 지속 가능성, 어떤 적응 역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어떤 이런 지속 가능 도시를 만드는 사례들을 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려 보면, 먼저 여러분들 메타 아 뭐죠? 마인크래프트, 이 디지털 레고라고 하는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이제 뭐 집을 짓고 뭐 도시를 만들고 요런 거 게임 해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그 기존의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소외되었던, 오히려 근데 게임에 익숙한 세대들이 요 그런 과정에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. 이건 저희가 UNFPA 한국위원회에서 진행을 했던 메타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. 이 동네의 문제를 제일 잘 아는 건 이 지역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보통 그 지역을 개선하는 과정에는 소위 동네에 입김이 센 그런 기성세대들 위주로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기 쉽습니다. 근데 결국은 그 동네에서 제일 오래 남아서 이거에 어떤 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들은 또 어 청소년, 어린이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디지털 도구, 자기들한테 좀 친숙한 도구를 이용해서 내 도시를 만드는 그런 결정에 어떤 참여를
를 하게 해 보자. 그런 이제 취지로 운영이 되었던 프로그램이고요. 또 다른 사례는 요거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요크라는 스타트업인데 요 아 제가 비디오가 따로 없는데 그 이 요크에서는 아이들한테 그 배터리 충전 가능한 전기 배터리 그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나눠 주고 학교에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젖소 모양의 어떤 태양광 패널이 연결된 그 충전소를 설치를 합니다. 그럼 애들은 학교에 가야만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나라에서는 주로 애들이 물을 깃거나 뭐 엄마나 이 부모님의 어떤 그 노동력을 지원하는,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, 노동 활동에 어려서부터 투입이 됩니다. 그래서 교육의 기회로부터 완전히 어려서부터 배제를 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사이에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 갔다 오면은 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. 이런 집들에서는 뭐 물도 필요하지만 전기도 필요하고,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또 마련이 되고요.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와 디자인과 기술력을 합해서 어 아동 노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이나 에너지 문제까지 같이 이제 태클을 하는 그런 또 좋은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.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 유엔 해비타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해상 도시, 어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,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그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중 일부는 요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디서 보셨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조감도 입니다. 어 우선 잠시만요. 어 부산 북항에 대상지를 갖게 되고, 그 요 개념에 대해서도 먼저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. 어 이 설명이 여기 좀 네. 요 아이디어 자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왜 우리 기성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일은 정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,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지속 가능 도시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그 계획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아예 첫 시작부터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데, 그 자연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따라서 이 아이디어도 하나의 플랫폼이 또 유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따르고 있는데, 요거는 제가 이 개념 자체를 나중에 설명드린 다음에 좀 더 부수적으로 설명을 또 드릴게요. 요게 네, 순서가 쪼끔 이런데 우선은 이 개념은 왜 우리나라 해수면 높이도 지난 33년 동안 한 9.9 센티 정도 상승했다고 하고, 그 상승 속도 자체도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고요.
이렇게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기후 위기가 정말 우리 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이제 위기가 되었고 이제. 그래서 '이제껏 사용해 보지 않은 좀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.'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엔에서 진행을 하게 된 어떤 정말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의 '도시를 만들겠다.'라고 하는 좀 굉장히 실험적인 사업인데요. 이 개념을 우리나라 부산시에서 세계 최초로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그 좀 많은 또 우리나라의 언론들의 주목을 또 받고 있고, 저도 요 사업에 어 그 어떤 디자인 치프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. 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수면 상승이 도시에 또 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, 요거는 그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도시가 그냥 뭐 잠기거나 어 그냥 뭐 이렇게 침범되는 대신에 그냥 해수면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위아래로 한번 적응을 제대로 좀 적극적으로 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개념이고, 그래서 이 하나의 플랫폼이 어떤 하나의 좀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서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,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도시 하나를 만들 수도 있는 좀 멀리 보면은 그렇게도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하나의 플랫폼 자체는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. 우선 이 가운데 보시는 그림이 그 우리가 흔히 도시에서 보는 이 지면이에요. 그럼 이 지면 위에는 우리 도로 밑에 무수히 많은 그 도시 인프라들, 뭐 무슨 파이프, 무슨 뭐 관들 많이 지나가잖아요. 그 에너지를 위한 거, 뭐 물 공급을 위한 거, 뭐 쓰레기 처리를 위한 거, 그런 인프라들이 지하에 이렇게 시스템으로 깔리게 됩니다. 그리고 뭐 지면 위에는 당연히 건물이 올라가게 되고요. 이 디자인 자체도 좀 다양하게 좀 환경에 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, 이 네. 그래서 이 하나의 플랫폼 자체들은 우리가 도시를 좋은 도시를 만드는 어떤 그런 원칙들,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기능이 있는 장소들, 뭐 커뮤니티를 위한 장소, 뭐 생산을 위한 장소, 교통을 위한 장소 구성이 되고, 안에 사람들이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, 왜 우리 보통은 요새 뭐 힙하다고 하는 우리 서울 동네들도 보면은 대부분 좀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죠. 뭐 강남의 그 테헤란로 같은 우리의 어떤 감각을 넘어서는 그런 자동차 중심의 어떤 동네보다는 뭐 인사동은 여러분들은 아닌가요? 뭐 어떤 을지로, 뭐 성수동, 그런 좁은 골목길이 아기자기하게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는 이 정서적으로 이거를 편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또 내부의 공공 공간들이 또 구성이 되고요. 건축의 재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어떤 환경적인 부담을 적게 하는 이제 공법들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, 안을 뭐 통과하는 교통 뭐 요런 식으로 안이 뭐 구성이 된다라고 좀 뭐 봐 주시면 되겠고, 네. 위에서 보면 요런 모양입니다. 각 이제 지붕에는 또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 뭐 태양광 에너지 생산 다른 시스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대부분 하겠다라는 목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의 경우도 그 빗물이라든지 그 바닷물을 담수화해서, 그래서 자체적인 물 공급을 조달을 하고, 에너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로 또 조달을 하고,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내부에 조성되는 어떤 스마트팜을 통해서 어 가능한 좀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생산이 되는 어떤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완성도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. 이 어 요거는 하나하나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,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열을
뭐 난방을 위해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환경적인 부하를 낮추고자 하는 또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어떤 물, 뭐 에너지, 뭐 전기 자 100% 자급자족하기 위한 어떤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'이게 어떻게 떠 있을 수 있느냐.'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, 그 바다에 해저라고, 바닷속에도 바닥이 있을 거잖아요. 그 바닥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요것들이 좀 어떤 위치는 잡아 주되 위아래로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그 유엔해비타트 사무총장님께서도 이 해상 도시 플로팅 시티는 우리가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다. 그 지구 표면의 70%가 물이잖아요. 이 물이랑 어떻게 이제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, 그것들을 이제 배워야 된다.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, 그 이 프로테스티만이 우리가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 중에는 하나다. '우리 지금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.' 뭐 그런 이제 차원에서 저는 요 사업을 사실 소개를 하고 있고, 왜냐하면 그 우리가 보통 땅을 만드는 방식, 그냥 있는 땅이 아니라 땅을 새로 만드는 방식은 매립, 간척, 그게 굉장히 있던 갯벌을 파괴하고, 지금 사실 새만금도 마찬가지고, 또 땅을 만들었다가 또 다시 뭐 복원을 했다가, 그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의도에서 그러시는 건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, 어 매립 간척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 파괴적인 요소,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고요. 비용이나 기간이나 오래 드는 것들, 그거에 비해서 이 해상 도시는 훨씬 빠르고 어 경제적입니다. 그 매립에 비해서도 비용이 훨씬 덜 들어요.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더 환경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또 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. 우리가 좀 어쨌든 그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,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어떤 적응 전략 중에 하나지 않을까 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어떤 도시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문들을 받았으면 해서 이런 페이지들을 넣었는데요. 그 사실 아메리카라고 하지만 모든 도시가 성장과 어떤 기회의 중심지였습니다. 근데 이런 특히 기후죠.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도시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? 그래서 우리에겐 어떤 도시가 필요할까?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어 네 시간을, 네 마지막으로 좀 어 요청? 예 가졌으면 해서 요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넣었고요. 네 일단은 공식적인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뭐 Q&A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